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생활 방식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퀴즈를 하나 풀었죠. 당뇨병에서 단백질 섭취는 많을수록 좋다. OX. 네, 정답은 X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은 이 퀴즈에 대한 해설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전 때문에 고단백 식단이 당뇨병에 좋지 않은 건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오늘 드릴 설명은 이 논문에 기반합니다. Nature Reviews Endocrinology의 2020년에 실린 리뷰 논문이고요. 제목이 Word of Caution Against Excessive Protein Intake. 번역하면은 단백질 과잉 섭취에 대한 주의의 말, 경고의 말 이런 제목이에요. 당대사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호르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혈당이 올라갈 때 우리가 음식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가죠. 그래서 고혈당이 되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했어요.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액에 있는 그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간이랑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으로 저장시켜서 혈당을 낮추었어요. 반면에 저혈당일 때 우리가 금식 상태에 들어가면은 저혈당이 되잖아요. 이때는 혈당을 올려야 돼요. 정상 혈당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췌장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해요. 그래서 간에 저장되어 있던 이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이렇게 방출시키는 거죠.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자,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냐? 단백질 대사에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모두 관여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포도당을 먹잖아요.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일단 포도당이라고 쓰고요. 이게 섭취되면은 어, 그 우세하게 거의 대부분 인슐린이 나오죠. 혈당을 낮추려고. 근데 포도당이 안 들어가고 지방만 들어간다. 우리가 지방만 케토제닉, 로우카보 이런 거 이제 저탄수화물, 저탄고지 할 때 어, 우세하게 글루카곤이 나와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단백질은 좀 특수해요. 단백질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동시에 촉진시키는 거예요. 인슐린과 글루카곤 분비를 동시에. 네. 그래서 이런 기전 때문에 단백질이 당뇨병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에서 단백질 섭취가 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기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경우는 권장 섭취량만큼 드셨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드시기 전에 단백질을 먼저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탄수화물 먹기 전에 인슐린이 분비가 이미 된 상태잖아요. 그럼 탄수화물이 들어와서 포도당이 흡수돼서 혈당이 올라갈 때 바로 인슐린이 작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 조절이 빠르게 일어나겠죠. 이런 기전으로 당 조절을 개선합니다. 그런데 고단백 식단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잉여가 발생해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아미노산 필요한 양 있잖아요. 그거 다 쓰고 나도 남을 만큼의 잉여의 아미노산에 대한 처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고단백 식단을 지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된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슐린 혈중 농도가 높은 상태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당뇨가 있으시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된 상태인데 이 저항성 증가된 상태가 강화 또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까 잉여를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미노산을 이제 처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냐면 포도당으로 변형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 과정에서 글루카곤이 쓰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요 과정이 잉여의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얘들이 포도당으로 다시 이제
생합성이 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혈당이 증가되는 이런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개선에는 그래서 이런 기전을 통해서 혈당 개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 흡수가 돼서 아미노산이 됩니다. 아미노산이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1차적으로 하는 일은 근육에 가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일을 해요. 근육을 만드는 데 다 쓰이는 거죠. 근육량 유지하는 데 쓰이고요. 근데 문제는 딱 권장 섭취량만 들어오면은 요거 하고 더 남을 게 없죠. 요거 하는데 쓰기에도 뭐 벅차겠죠. 그런데 이제 잉여가 생기면 잉여는 고단백 식단 때문에 생기잖아요. 고단백 식단으로 인해서 단백질의 잉여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함께 분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슐린이 원래 잘 작동하고 있었는데 인슐린이 이제 혈당 낮추고 포도당 신생합성 이거 잘 안 일어나게 그래서 혈당 낮추게 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글루카곤이 와서 이거를 다 방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방해. 얘도 방해. 이렇게 돼서 이제 결과적으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혈당이 증가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울 있잖아요. 이게 저울로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저울이 이렇게 혈당 증가하는 쪽으로 기울게 표시됐잖아요. 이게 이제 고단백일 때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더 기울어진다. 권장 섭취량만 먹었을 때는 이쪽으로 더 기울어지겠죠. 예. 근데 이렇게 대사의 추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결국에는 단백질이 남아 돌아서 생기는 거잖아요. 잉여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참 좋겠냐면 내가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 근육 유지에 필요한 만큼 그만큼에 딱 준하면 딱 좋겠죠. 그러면 이 시소가 더 기울어지지 않고 이렇게 평행 상태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당 조절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런 상태, 근육이 유지되는 이런 상태, 그리고 당 조절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X축이 단백질 섭취량이에요. 10g, 20g, 30g, 40g 이렇게 섭취할 때를 보여주고 있고 왼쪽에 Y축이 머슬 프로틴 턴오버, 근육 단백질 양이죠. 근육 단백질 변화량이에요. 여기서 이제 빨간색 선 요거를 같이 보시면 되세요. 이게 근육 단백질 합성 곡선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근육의 단백질이 합성되는 게 단백질 섭취량에 따라서 어떤 관계를 보이냐면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근육 합성 속도가 증가하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볼 점이 바로 여기에요. 근육 합성이 어느 정도는 늘어나다가 어느 임계치 이상 가면 더 늘어나진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평탄해지죠. 자, 대략적으로 이 지점 이상으로는 단백질 섭취량이 많아져도 근육이 더 많이 생합성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지점 이상 먹었을 때 단백질은 어떻게 된다? 이건 바로 잉여가 된다는 거예요. 잉여. 그러니까 근육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대략 이 정도 되겠다. 한 28g에서 30g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되겠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양이 나이에 따라서 또 근육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젊은 성인에서는 어, 체중당 0.25g, 중년 이상에서는 체중당 0.4g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걸 대략적으로 추산하면 1회 식사량당 젊은 성인에서는 14g, 그리고 중년 이상에서는 1회
1회 식사량당 28g에 해당돼요. 근데 이거를 하루 3번으로 곱해서 이제 단백질 총 섭취량을 대략적으로 추산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54g, 84g.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정말 단백질은 권장 섭취량만 먹으면 된다. 이거거든요. 권장 섭취량. 이 양이 권장 섭취량에 준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단백질 권장 섭취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한 끼의 단백질 섭취량은 대략 30g, 근육 유지에 필요한 양, 요 양으로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근육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 대략 50에서 80g 정도 됐다. 이 수치를 기억하면서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두 연구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비만한 여성에서 고단백 식단이 표준 단백 식단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였습니다. 여기서 WL이 표준 단백이고요. 그 다음에 요 HP가 고단백이에요. 여기서 단백질 섭취량을 보시면 그램으로 따졌을 때 표준 섭취군에서는 73g, 열량에 대한 퍼센트로 따졌을 때 22%를 섭취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고단백 식단에서는 105g, 그 다음에 열량 기준으로는 31%를 섭취했어요. 네. 이 숫자를 비교해 보세요. 50에서 80g에 비해서 105. 이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두 번째 연구도 보실게요. 당뇨병 환자에서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이 표준 단백 고탄수화물 식단에 비해 당 조절 이득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여기가 표준 단백이요. 여기가 표준 단백이고 여기가 고단백이요. 표준 단백에서는 단백질을 68g 썼고 열량 대비 19%였어요. 그리고 고단백 식사군에서는 87g 썼고 열량 대비 27%였어요.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량 보게 되면 51%, 43%. 그래서 이건 정말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스터디였잖아요. 근데 탄수화물 섭취량이, 대략 8%가량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없었다. 이득이 없었던 이유는 단백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고단백 식이가 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 반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량 구성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앞선 두 연구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가져왔거든요. 음, 그래서 위에 스터디에서는 탄수화물의 경우에 49, 43, 대략 40에서 50 사이, 50% 사이, 지방은 29%, 26%, 대략 30%, 그 다음에 단백질은 22%, 31% 그러니까 22% 대비 31%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22%가 저단백 아니고 표준 단백, 권장 섭취, 30%가 고단백 이렇게 됐고요. 밑에 것도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자, 탄수화물 51%, 43%. 그러니까 결국 얘도 40에서 50% 사이. 탄수화물은 40에서 50% 사이. 지방은 30%. 위랑 똑같죠. 그 다음에 단백질. 여기 밑에다 쓸게요. 단백질은 밑에다가 19%, 그 다음에 27%. 거의 똑같죠. 그리고 얘도,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권장 섭취 단백은 20%인 거고, 고단백은 30%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탄수화물, 지방을 이렇게 40, 50%, 지방 30% 이렇게 맞추면서. 그러면 이제 고단백이 30%잖아요. 이 30%를 유지한 채로 식단이 좀 의미가 있고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되냐면 이 탄수화물과 지방의 이 비율이 변하면 돼요. 탄수화물을 조금 더 급진적으로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쓸게요. 탄수화물을 더 줄여서 얘를
20%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지방을 더 늘려서 50%로 만들고, 그러면서 고단백 30%를 유지를 하면 대략적으로 뭐 약간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연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탄수화물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이고 지방을 드라마틱하게 늘리면서 고단백을 유지하는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백질 섭취가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기전, 또 고단백 섭취가 당뇨병에 해로울 수 있는 기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고단백 섭취가 당뇨병에 해로울 수 있는 이유는 단백질이 인슐린과 글루카곤 분비 모두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단백 식이가 당뇨병에 도움이 되려면 탄수화물을 아주 많이 줄인 상태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탄수화물을 아주 많이 줄이면서 고단백 식이를 했던 그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